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입니다. 여러분, 볼리TV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축구 전문지죠. 사커 다이제스트에 어제 아주 인상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이 왜 손흥민이 여기 있어? 인데요. 기자가 카타르 도하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손흥민을 만나가지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유명한 슈퍼스타를 만나서 놀랐다는 게 아니고, 아니, 국가대표 선수들이 환승을 한다고? 이런 반응인데요. 일본은 지난주 중국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을 가뿐하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2차전을 위해서 바레인 원정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도 바레인으로 출장을 가던 중에 도하에서 환승을 준비하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만난 거죠. 그런데 기사 제목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세기를 탄 모리야스호 일본 대표팀과 다르다니 놀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세기 타고 이동하는데 한국은 일반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가네? 뭐 이런 얘기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환승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동료 카메라맨으로부터 한국 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10명 정도 공항 안을 걷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손흥민이 왜 여기에?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오만 원정이라는 데 생각이 붙였다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5일 중국전에서 7대0 대승을 거둔 뒤에 그날 곧바로 전세기를 타고 바레인으로 직항으로 날아갔습니다. 전세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정인 게 항공편이 경기 끝난 시간에 딱 바로 있기가 어렵잖아요. 일반 항공기는. 전세기니까 시간이 맞춰서 이륙이 가능했던 거고 덕분에 6일 금요일에 바레인에 도착을 해서 현지 시간 10일에 열릴 경기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직후에 이동을 해서 6일에 도착을 했을 테니까 그날은 당연히 뭐 쉬었을 거고 7일 하루 회복 훈련하고 8일, 9일 이틀 동안 준비를 해서 10일에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전세기가 신의 한 수인 게 이륙 시간도 이륙 시간입니다만 도쿄도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바레인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세기를 안 띄웠다면 일본 선수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처럼 도하 공항에서 내렸다가 바레인 가는 비행기를 다시 탔어야 되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몇 시간을 더 날릴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건데 전세기를 타고 도쿄에서 바레인으로 11시간 40분 직항으로 날아갔으니까 훨씬 더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우리는 5일 경기하고 똑같이 하루 외박을 줬습니다, 대표팀. 그래서 이제 하루 쉬고 6일 밤에 재소집을 해서 7일 새벽 1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오만으로 갔습니다. 오만이 어차피 직항편이 없어서 도하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만으로 바로 간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 도하 가는 비행기를 탄 건데 그 카타르 항공이거든요. 이게 매일 새벽 1시 20분에 떠요. 그런데 경기 직후 그날 우리 경기가 10시에 끝났는데 뭐 경기 끝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선수들이 이제 운동장 빠져나가는 게 11시라고 쳐도 곧바로 공항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무리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 하루 외박 휴식을 주고 그 다음날 재집결을 한 건데 오만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도하에서 갈아타고 오만으로 갔으니까 환승 대기 시간을 서너 시간 정도로 잡는다고 쳐도 인천에서 도하까지 11시간 40분 비행 여기서 대기했다가 도하에서 이제 갈아타고 도하에서 오만의 무스카트까지가 보니까 1시간 반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걸리는 건데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1시 20분 비행기였으니까 오만 숙소에 짐을 풀면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한 6시 반? 오만 현재 시간으로는 오후 한 2시에서 3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일은 거의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동만 하는 이동일로 쓰이는 거고 8일에 회복 훈련 그리고 9일 하루 준비를 해서 10일 경기를 하는 이런 스케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기를 띄우고 안 띄우고의 차이가 선수들이 현지에서 하루도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느냐 마느냐 이렇게 좀 좌우를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경기를 위한 준비를 하루 더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또 원정 경기인데 5만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 우리도 예전에는 전세기를 종종 띄웠었는데 이번에는 왜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야말로 진짜 필요해 보였는데 근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네. 아무튼 뭐 다시 사커 다이제스트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일본 대표팀 선수들은 중국전을 위해 일본으로 소집될 때도
9월 1일 일요일 경기 있었던 유럽파들을 벨기에로 모아서 거기서 전세기를 띄웠다. 그래서 1일 경기 마친 유럽파 선수들이 2일에 일본에 다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1일 경기 마치고 한국에 이제 3일에 왔잖아요. 경기가 5일인데. 이런 준비성, 어떤 배려의 차이가 어쩌면 우리 선수들은 팔레스타인전에서 좀 고전을 했고, 일본은 죄다 유럽파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덜한 상태에서 7대 0으로 대승을 거둔, 물론 상대 중국이 약했던 것도 이유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분명히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기자가 그 다음에 쓴 말이 좀 뼈아픕니다. 여러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일본 대표팀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 대표팀이 일반편을 타고 이동을 한다는 게 놀라버렸다. 네. 참고로 대한축구협회는 10월 A매치 때는 전세기 띄웁니다. 10월에는 앞 경기가 이제 10일 요르단 원정. 유럽파 선수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요르단으로 오겠죠. 그 다음이 그 요르단전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라크하고 15일에 이제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모이는 거는 요르단으로 각자 집합을 아마 할 거고, 그 경기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만 전세기편으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뭐 취재진과 팬들을 상대로 예약을 좀 받았고요. 기사를 보면 400명 규모의 원정단을 파견한다고 하던데 10월에 띄우는 전세기가 그 아시아나항공 A380 굉장히 큰 비행기죠. 이게 490명까지 태울 수 있는 항공인데, 원정단이 대표팀 선수단, 축구협회 관계자, 파트너사 관계자, 취재진, 응원단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팬 100명 선착순 모집, 선수단의 축협 관계자를 다 해도 100명은 안 될 거고, 취재진이 40명 선착순 모집이거든요. 여기에 팬 100명을 더한다고 해도 300명이 안 되는데 400명 규모의 원정단은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다. 이 파트너사에서 뭐 모집을 해가지고 하나? 아무튼 여기 탑승한 취재진과 팬들은 인당 100만 원씩 냅니다. 항공권 가격에 숙박비까지 포함이니까 상당히 혜자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다만 위키트리에서 여기 그 제목을, 이 기사에 연합뉴스를 그대로 이제 옮기면서 정몽규 회장의 통큰 결정이다. 대한축구협회가 11년 만에 전세기를 띄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11년만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통큰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 일본 저렇게 오며 가며 다 태워주는데 우리는 9월은 없고 10월 한 달, 10월 경기 때만 그 선수단에게 그 편도로, 유럽 선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편도로 운영을 한다는 거고, 이게 그렇게 뭐 통 크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장 이번 달에 인도네시아 대표팀 전세기 때였어요. 예, 신태용 감독이 있는. 사우디 원정 갔다가 호주랑 홈경기하러 올 때 전세기를 타는데, 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김판곤 감독이 이끌던 지난 6월에 키르기즈스탄 원정 전세기 뛰었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큰 비행기를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전세기 띄우는 최대 목적이 뭡니까? 선수들 컨디션 아닌가요? 이걸로 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거 빌리고 비용 충당하려고 뭐 기자 팬 대거 태우고 뭐 스폰서 회사 관계자나 아니면 스폰서에서 모집한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선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결국 한나라 축구에서 그 엘리트 축구 A 대표팀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것도 일반 친선 경기도 아니고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이잖아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데 최선의 어떤 가치를 둬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팬들하고 같이 이동하는 게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전세기는 우리 대표팀에도 낯선 것은 아닙니다. 정몽준 회장 시절이나 조중현 회장 시절에도 띄운 적이 있고요. 정몽규 회장 체제 들어와서도 띄운 적이 있어요. 당장 코로나 시절만 해도 2020년 11월 달에 벤투 오스트리아 원정 갈 때 했었고, 그리고 지난 2021년 10월 달에 이란 원정 갈 때도 전세기 띄웠었고, 근데 왜 전세기 원정이 11년 만이라고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축구협회의 중요성 관련해서 얘기 나눌 때마다 일본하고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감독 선임 관련해서도 뭐 좀 늘 비교가 되고 있지만 대표팀 지원 관련해서는 진짜 넘사벽 차이가 나버린 것 같아요.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축구협회는 지난 2020년 독일 듀셀도르프에 유럽파 지원을 위한 거점 사무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물리치료실도 설치를 해서 유럽파들을 상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홈으로 이적한 버밍엄 시절 백승호 선수의 동료인 그 일본 선수 미요시 코지, 이 친구가 그 슈퍼러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유럽에 진출한 일본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전부를 관리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출장 사무소 격인 이 거점 사무소에서. 근데 본인도 도움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유럽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상주하면서 물리치료 지원도 해주고 뭐 필요하면 또 가서 해주기도 하겠죠. 선수들이 있는 팀으로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이를테면은 피파 의무 소집이 아닌 대회 같은 경우에는 팀하고 소통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빨리 돼야 되잖아요. 만나러도 가야 되고. 유럽 사무소의 직원이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부상당한 선수가 있다면 클럽에서 계속 이제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말이 통하는 곳에 와서 회복도 하고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비슷한 작업을 유럽에 준비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일본이라도 뭐 잘한 거는 우리가 뭐 배우거나 참고를 해야죠. 참고로 일본은요, 아예 유럽에 일본 소유의 트레이닝 센터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2년 전에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다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파주 NFC 같은 거, 일본도 유메 센터라고 있는데 또 그런 거를 유럽에 일종의 파주 트레이닝 센터 지점을 내는 거죠. 독일 쪽하고 다 얘기가 끝나서 삽을 펐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공간이 있으면 뭐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높겠죠. A대표팀 소집되는 선수들만이 아니라 연령별 대표팀한테 도움이 크게 될 거고, 지금 파주 NFC에서 나와가지고 둥지 없이 A매치 때마다 떠돌고 있는 우리 대표팀 상황을 감안하면 참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일처리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아까 전 세계 얘기할 때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도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에릭 토이르 회장이 부임하고 나서 완전히 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협회 일하는 분위기가. 신태용 감독이 피치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 그 뒤에서는 인도네시아 축구 잘 나가게 밀어주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그리고 토이르 회장인데, 요 인도네시아 축구 관련한 건 제가 영상 한번 더 따로 준비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왜 축구 팬들이 축구협회를 성토하고 정몽규 회장 무능하다고 하는지 다른 나라들 상황을 보면 바로 느낌이 좀 오는 거죠. 축구협회는 한 나라의 축구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조 목적 항목. 협회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축구의 보급을 통해 국민의 체력 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회원을 지원하여 육성함과 더불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기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7조 사업 항목을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축구 경기 승인 및 운영, 축구 행정 및 지원, 국제 업무,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축구 인프라 구축, 장단기 축구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계획 수립, 기타 등등등. 한마디로 엘리트 축구부터 풀프리 축구까지 대한축구협회는 축구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단체입니다. 그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국가대표팀을 향해 전적인 응원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협회장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 어떤 사명감을 갖고 또 어떤 리더십을 갖고 협회를 이끌느냐, 내가 아닌 협회 그리고 축구를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 10년 사이에 많이 느슨해졌고 수동적이 됐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됩니다. 의욕들이 없고요. 위에서는 아랫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데 어떡하냐, 회장님 잘못이냐, 그것도 뭐 이러고 있는데 회장님 잘못이죠. 조직의 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조직 구성원들이 최대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조직의 어떤 장이라는 자리인데, 지금 협회가 그런 단체인지 그런 집단인지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네, A매치 주간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듣고 보고 또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한축구협회 문제점은 계속해서 많이 발굴이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이번 A매치 두 경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더 큰 미래와 꿈을 위해서 좀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 내지는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